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한테 조세도 부과하고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못 받고 있으니까 남한테 이익을 준 자들한테 보조금 지급하겠다,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기하셔야 됩니다. 정소부대다. 그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 정말 누구 피부냐고요? 너의 피부니 해갖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뭐라고요? 너의 피부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는 이거 지울게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왜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근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라, 보조금 감면 이런 걸 전부 다 개입 수단이다 해집니다. 무슨 수단이라고요? 개입 수단, 수단이라는데, 개입 수단들을 다시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개입의 수단들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고 하는데, 볼게요. 먼저 이용 과정.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 76페이지입니다. 노트 76페이지에 부동산 정책의 개입 수단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교재는 253페이지 있을 겁니다. 253페이지. 먼저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 이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개입하는 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어디 갔어요? 각종 인가를 맡아라, 아니면요 인허가를 맡아라, 그 다음에 뭐 각종 규제를 하겠다, 이런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개입하는 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은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신에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아까 같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 있죠. 교량 이런 것들은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사적 주체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극빈층들이 그 집 살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임대 받을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 지어서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개입하는 걸요 직접적 개입이다. 그러니까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라든가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땅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도 만들고, 도시도 재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파트 지어서 팔기도 하고, 이거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예와 예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간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부동산 시장의 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메커니즘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주로 조세나 금융수단 있죠. 요걸 동원한 형태입니다.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 아니면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 하더라. 이렇게 요 네 가지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 하더라. 자, 먼저 얘는 이제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보조금, 조세수단, 금융수단, 그 다음에 부담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등기제도 이런 걸 보다 또 정비해서 소유권 이전을 도와줄 수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뭐라고요? 행정적 지원 같은 것도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물어볼 가능성은 없는데, 그 부동산 학자들은 그 헷갈리는 게 하나가 두 개 있는데, 직접적 개입 방법 중에 다른 거라도 할만한데 5번과 6번에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거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분양가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도. 그럼 이거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니까 이용상 규제 아니냐,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제 이용상 규제로 집어넣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꼭 이상한 형태로 이거를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직접적.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시험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는 시장 기구 있죠? 시장 기구의 가격 기구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이거 이상 못 받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를 통해서 막 확인해 볼게요. 이거 교재 갖고 오셨나요? 243페이지 볼게요. 243페이지에 자, 찾으셨죠? 맨 아래에 보니까 부동산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244페이지 아래에서 한 17번째 줄,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다 해갖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정치적 기능, 자, 정치적 기능의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형평성,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 오른쪽 볼게요. 자, 니은번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이런 건 거의 다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경제적 기능은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뭘 수정한다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니은번에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니은번의 두 번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정부가 지도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면 그 밑에 시장 실패 원인은 첫 번째 공공재 있죠? 공공재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걸요 비경합성해주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이걸 뭐라고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이런 재화를 공공재를 하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무임승차자의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그 두 번째 줄에 과소생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생산이라고요? 과소생산.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볼게요. 독과점 기업의 존재, 독점이라든가 과점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과소생산되며 어떻게 하라고요? 과소생산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동그라미 3번, 양가로 3번에 규모의 경제 찾으셨나요? 규모의 경제는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까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자연 독점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맨 위에 정보의 비대칭이다 해서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경제 주체들 간의 비효율적인 정보의 배분, 그러니까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바로 밑에 보니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를 볼게요. 박스를 그 밑으로 딱 중간에 박스 보면 참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정부 실패 찾으셨나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바로 밑에 보니까 경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태를 뭐라고요? 더욱 악화, 이런 걸요 정부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 밑에 외부 효과 알아볼게요. 외부 효과는 자, 첫 번째 줄 부동성과 인접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니까 손해보는 거고 옆에 있으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이라든가 수량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의도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 이걸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건 디귿번 해볼게요.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라고요?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남한테 담배 막 피우고 있으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이런 걸요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247페이지 그림 바로 아래 보면 정의 외부 효과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제3자에게 미치는 이익을 주는 효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걸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한 장 넘겨볼게요. 맨 후에 248페이지 맨 후에 부의 외부 효과 찾았죠? 그럼 기억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제3자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고.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49페이지에 그 박스 있어 없어요? 박스 있죠? 박스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의 외부 효과는 거기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작고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오른쪽에 자 오른쪽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과대생산됩니다. 그러면 자 과소생산 바로 아래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보조금이라든가 조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생산 바로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벌과부금을 부과하거나 바로 밑에 중과세 혹은요 지역지구제 이런 거 실시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했었죠? 그리고 자 맨 아랫줄에 보니까 아랫 박스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요 휨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휨피. 오른쪽에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님비 현상.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얘를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알아보는 겁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이거를요 주택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세 정책. 이거 알아볼게요. 뭐라고요? 조세 정책. 근데 요거를 자 요거를 요 세 가지 형태를 얘는 토지 정책 쪽에 집어넣네요. 뭐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주택도 막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요 뒤에다 놓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책을 뭐 이렇게 편제했기 때문에 2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25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는 첫 번째 줄 중간에 토지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구속하고 제한하는 개입 방법. 구속하고 뭐라고요? 제한하는 그 개입 방법을 뭐라고요? 토지용 규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트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걸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직접적 개입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고, 그 밑에 간접적 개입은요 시장기구의 틀은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 있죠? 이걸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얘들은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요거 계속 공부하시면서 아직 공부를 안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계속 눈도장 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다시 우리 강의 노트로 돌아올게요. 노트로 돌아오셔서 77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에 토지 문제 요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잠깐 지우고 오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노트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다가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책을 읽어보시고, 자꾸 노트 위주로 해서 이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책을 본다고 해서 확확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너저분하게 써 있으니까 이해하기 더 힘듭니다. 너저분하게.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일단 넘기세요. 뭐라고요? 넘기면 5월달, 6월달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이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토지 정책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공법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거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역 지구제 정도만 하고 5월달, 6월달에 할게요. 다 1, 2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정부가 요 지역을 도로를 깔겠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뭘 깔겠다고요? 도로를 깔겠답니다. 근데 갑이 여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팔으놨더니 뭐라 하냐면 팔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잖아요? 팔기 싫은데 그러면 이 도로를 깔 수 있어 없어요? 없네요. 그리고 아까 같이 어떤 지역에 주택가가 있는데 연탄공장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너 연탄공장 나가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명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 해줍니다.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의 시장 개입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려는 토지 정책적인 개념. 여기까지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공익 목적으로는 공공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는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이걸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좋지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요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22조에 보면은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법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우리 공법 공부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닙니까?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이런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주로 개인의 소유 토지 있죠? 이런 데다 주로 이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법률들입니다. 아시죠?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뭐라고요?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이런 지역은 이런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몇 층 이상 못 짓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다 규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북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어디 갔어요? 이러한 지역은 뭐냐면 이런 지역은 자 이러한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이러한 지역은요 뭐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막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관리지역이다 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이러한 지역이죠. 이런 걸요 관리지역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점점 세분화할 수 있네요. 그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뚝뚝 자른 다음에 이런 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저런 위에 산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걸요 녹지지역 해주면 되겠네요. 뭐라 한다고요? 녹지지역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관리지역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지만, 자, 지금은 당장은, 자, 이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자, 이 도시지역으로 정하기는 아직은 곤란한 지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요거를, 그 계획관리구역까지입니다.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아직은 정하기는 아직 곤란한 지역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보전관리지역이다. 얘는 뭐라고요? 이거는 생산관리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정하는 걸 뭐라고요? 용도지역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용도지역제. 그리고 지역마다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구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갔어요? 이러한 지역은 미관지구다. 이런 지역은요, 경관지구다. 뭐 방화지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겸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중첩해서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요걸 용도지구라 하는데 얘는 중첩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겸 경관지구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도심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개발을 좀 제한할 필요도 있네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시가화 조정 구역이다. 이렇게 정하는데 어제가 이렇게 정하는 거는 다 우리 공법에서 공부합니다. 공법에서 이런저런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 통해서 건물의 크기 있죠? 이런 걸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알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딱 차렸어요.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빨래 널면은 시커매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시끄럽고, 그 다음에 뭐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동네도 지저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크게 손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적정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하죠? 이런 거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대표적인 시장 실패 아닙니까? 누구는 손해보고 가만히 있다가 누구는 상대도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걸 해결하려고 요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했다면 무슨 지역이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앞으로 나갈 예정 아닙니까? 나가. 그러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이 동네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서로 아파트 구입하려고 가격이 막 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 있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막 팍팍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네요.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다 해서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묶어놨다. 그러면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 손해보죠? 지역 간의 형평성,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이거는 세대 간의 형평성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시대에 자, 결과적으로 얘는 우리 시대의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철저히 구분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세대가 후세대용으로 쓸 땅이 계속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 있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다 개발하게 되면 후세대가 쓸 땅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되지만 세대 간의 형평성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난 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자, 이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파트시는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다 가정해보자. 뭐는 똑같다고요? 건축비는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가격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요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점점 이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어서 팔려는 게 많아지죠? 어떤 지역에 마늘의 생산량이 많아진다면, 공급량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되겠죠? 이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지어지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지어대려고 하죠. 요게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어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게 이제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요거 약간 좀 까탈스럽습니다.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랄까요? Q0 딱 결정돼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전용 주거적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연탄공주가 나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동네가 아주 쾌적해졌어요? 안 쾌적해졌어요? 쾌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동네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인 효과.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네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걸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전.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 이렇게 해서 어쩌거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다른 건설업자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시장 전체에서의 건설업자가 많아진다. 매도사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막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죠? 장기적으로. 근데 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근데 어디까지 공급이 증가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건축비가 옛날보다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으면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땅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땅 있어야 되는데 땅 가격도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땅의 가격도 올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옛날보다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옛날보다 건축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땅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건축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받아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막 폭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만 공급이 증가합니다. 되셨죠? 네? 좀 어렵네요. 네, 나중에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현대 아이파크가 여기는 빈 땅을 다 구입해서 아파트를 500동을 짓는다 합시다. 몇 동을 짓는다고요? 500동을 짓게 되면 건축 자재를 비싸게 구입할까요? 싸게 구입할까요?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아주 싸게 구입한다겠죠.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500동을 짓는다 과정, 전부 다 구입해서. 그러면 자, 땅가격이 오르는 거 이상으로 자, 건축비를 재료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땅가격 오른 거 이상으로 건축비가 좀 싸질 수 있어 없어요? 자재를 아주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더 싸질 수 있죠? 그럼 아파트 더 지어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겁니다.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는 원래의 가격을 받더라도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축비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더 지어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어댈 수 있겠네요. 이걸요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근 10년 동안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는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증가합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도 낮은 가격 있죠? 이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요거는 암기는 쉽죠? 증가는 원래보다 높은 가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 낮은 가격. 요거 암기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공법하고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해도 됩니다.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자, 어디를 할 거냐면 82페이지 볼게요. 자, 어디 한다고요? 82페이지. 그래서 이런 거 좀 몇 번 한 것들은 좀 약간 제꼈다가 5월달, 6월달 해도 됩니다. 한 방에 할 겁니다. 이번에는 3, 4월달에 감자평가 3박씩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 82페이지 보시면 주택정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자, 주택정책은 거의 대부분은 극빈층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요걸 열어주자. 이런 측면에서의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는 어디를 볼까요? 자, 여기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 있고 분양 관련된 정책이 있는데 임대와 관련된 정책 먼저 알아볼게요. 82페이지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임대료 규제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냐면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7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8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임대료 보조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276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요쪽으로 오겠습니다. 잠깐요. 요것 좀 자, 맨 먼저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규제하겠다. 이걸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 합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아파트가 한 20평 기준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20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는데 시장에서 이거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 그러니까 120만 원 벌어서 50만 원씩 임대료 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자,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그리고 얘는 요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되게 합니다. 임대료 상한제.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자, 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미 50만 원 다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효과가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런 논리입니다. 뭐 그전에는 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돈도 안 되는 거 안 하려고 하죠. 다른 상가 구입해서 상호발전 장사를 하려고 하지 이런 임대사업 같은 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다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거나 아니면요 다른 용도로 바꿔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5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임대주택이 몇 채 남았다고요? 5채.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또 소비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는 극빈층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극빈층들의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극빈층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요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순기능이 있다. 그 얘기는 극빈층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임대료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당장 때려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 1년 반 남았다. 그럼 1년 반 동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룸 같은 경우에도 다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당장 파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용도 변경하는데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 공급량이 거의 안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자가 50만 원에다가 20만 원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아주 안 좋은 기능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역기능이 생긴다 이겁니다. 안 좋은 기능을 뭐라고요? 역기능. 오늘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무슨 그래프라고요? 장기적인 형태의 그래프인데, 자,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수급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균형 임대료 50만 원.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걸요 규제 임대료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규제 임대료. 그래서 이거를요 임대료 규제 혹은 임대료 상한제,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임대료 이렇게 규제하니까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양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자, 이 시중에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급기야는 임대수익이 10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몇 채라고요? 10채. 그리고 임대료 싸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임대수익이 몇 채 안 되니까 자,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는 겁니다. 이걸 초과수요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슨 수요라고요? 초과수요. 어쩔 수 없이 달동네 살고 집을 못 구하는 바람에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수요가 생긴다.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얘는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꾸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뭐하러 임대사업 합니까? 다른 장사는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꾸 뭐라고요? 기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5채가 있다. 임대사업 하고 있었는데 다 팔아치우고 다른 장사 하려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원룸 하는 사람들도 이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면 안 팔리면요 용도를 자꾸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자꾸 전환하려고 합니다. 전환하려고 하니까 자꾸 임대수익은 줄어들죠. 몇 채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50만 원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교체했죠. 근데 지금은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뭐 붙여 살라고요? 몇 번 했었는데 신문지 붙여 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널려있는 게 세입자라는 얘기죠. 예비 세입자들.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나한테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라고요? 매우 저하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자,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집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인데, 자, 집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힘들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내가 요번에 춘천으로 전근 가려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춘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이런 걸요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해줍니다.
자, 주거이동이 감소된다. 이게 무슨, 왜, 뭐가 문제냐? 이거는 한두 사람이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 나가도 될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 같은 거 심해져, 안 심해져요? 심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적 손실 이런 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집값 싸니까, 임대료 싸니까 에라 부르겠다.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얘기죠.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사업 한 사람이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아갖고 소득세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을 때려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춘천에 가서 내가 계약서에는 20만 원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했더니 몰래 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 자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차인은 세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볼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별로 그다지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나머지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보조다. 임대료 보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건설업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건설업자. 어쨌거나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어떤 극빈층이 월세를 40만 원 냈었는데 이게 너무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빈층을 선정해서 한 가구당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뭐 지원해 주겠다 혹은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소비자 보조라는 거고 이 공급자 보조는 건설업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떤 건설업자가 임대 아파트 지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이걸 준공공 아파트다 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 지원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세제상.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돈으로 준다고 가정해보자. 세금을 지원해주든.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지어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한 동 질 때마다 100억 들어가는데 한 동 질 때마다 예를 들어 한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주겠다. 보조해주겠다. 이런 걸 뭐라고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자 보조. 그러면 소비자한테 지원해줄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40만 원 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지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지원 받았죠? 그럼 자기 돈 나가는 건 얼마예요? 1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그전엔 40만 원 냈는데 지금은 10만 원만 낸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덜 구입하고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몇 번 하긴 했는데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리고 임대료 30만 원 지원 받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뭐라고요? 옛날하고 지금이나 임대주택이 됐든 다른 재화가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면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 이걸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바람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뭐가 증가한다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동네 같은 거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지 않아요?
열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좀 깨끗한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동네, 옆 동네. 그리고 10평, 12평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정부 정책 효과입니다. 뭔 효과라고요? 정책 측면이 요건데,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30만 원 지원 받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나 달동네가 좋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만 원 받은 거 이거를 버릴래나요? 공짜로 줬으니까 그냥 버릴래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다른 재화도 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이게 모르게 대단히 중요하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다른 기업들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잘 팔리니까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는 구성원들도 월급도 많이 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볼게요.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 그전에는 한동 지을 때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 주니까 50억만 있어도 한동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지을 수 있죠? 그러면 50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비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비가 감소하면서 막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 물론 장기적인 효과지만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시장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뭘 한다고요? 하락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가 혜택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얘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면 얘들이 지어놓은 데 가서 살아야 되죠? 그죠? 애들 학교는 여기 있는데 지어놓은데 저기 도시 끝에다 지어놨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좀 단점이 있겠네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어떻다고요? 곤란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어떤 보조라고요?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하는데 얘 효과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먼저 이걸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준다면 사람들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런다 해서 갑자기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시장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늘어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네요. 뭐가 올라간다고요? 임대료 올라갈 수 있죠? 이거 아주 문제네요. 왜냐하면 이건 내에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세입자는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뭘까요? 집주인, 여기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이익을 초안에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만 원 지원해 준 효과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집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한 건데 자꾸 단기적인 효과만 자꾸 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정년 퇴직자가 내가 이번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좀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대출 좀 끼고 해서 아파트 한 5채 정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할까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또한 원룸이나 구입해서 원룸 사업 할까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임대료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임대료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초과인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30만 원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 이때 이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격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보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격 보조는 뭐 집세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보조는요 소득 보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 보조는 우리가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임대료로만 써라. 뭘로 쓰라고요?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하는 걸 뭐라고요? 가격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보조는요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현금 보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부 정책 효과는 무슨 효과라고요?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냐면 가격 보조가 큰 겁니다. 정부가 왜 30만 원씩 지원해 주냐면 달동네 같은 거 있죠? 이거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너 우리가 자 지원해 줄 테니까 좋은 동네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 넓은 집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가격 보조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더 크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30만 원 받더라도 지금 당장 나 애가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술비로 써야 되겠다. 아니면요 애가 학비가 좀 부족한데 학비로 써야 되겠다는 얘기죠. 요걸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있죠. 이게 쓴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그동안은 현금 보조 형태였었습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현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 가구 있죠. 요거 선정해서 최저 생계비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이죠. 요거 이제 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뭐 학비도 쓰고 아니면요 주거비도 쓰고 의료비도 쓰고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 가격 보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바우처 제도다. 이건 일종의 쿠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쿠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원래는 이제 한 8년 전에서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쿠폰을 나눠주게 되면 집주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달라고 해야 하나요?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쿠폰, 받은 쿠폰이죠? 요걸 집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쿠폰 가지고 시청이라든 데 가서 돈을 바꾸면 되죠? 결국은 임대료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시범 운영하다가 2014년도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거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라고요? 금액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듣기만 하세요. 과세소득이 88만 원이 안 되는 자, 과세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소득세는 2018년도에 발생한 소득 있죠? 요거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이만큼이라 쳐볼게요. 회사 다니면서 받은 돈이 이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 그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상당히 이만큼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인적공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있거나 본인도 있고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아니면요 뭐 이게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 어린애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연로자가 계시면 연로자도 이제 부양가족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 공제해줍니다.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인적공제라는 겁니다. 이만큼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공제라고 해서 물적공제라고 해서 자, 이 보험료 같은 거 낸 거 있죠? 그 연금 보험료라든가 건강 보험료라든가 카드 대금 쓴 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상당 부분 이제 빼줍니다. 이렇게 빼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요거를 과세소득 해줍니다. 뭐라고요? 과세소득이 88만 원이 안 되는 자가 그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 500만 명입니다. 뭐라고요? 500만 명. 이런 사람들은 세금 낼 게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소득세 세율이 최저 6%인데 요거 해봐야 뭐 얼마예요?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요걸 또 이거 신고하게 되면 또 돈을 또 까줍니다. 그러니까 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뭐 얼마라고요? 50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세금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을 듯한데 문제는 세금을 왜 안 냅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죠. 이런 사람 입장에서 세금 내고 싶을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라고요?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낼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5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97만 명 정도를 선정해서
요거를 자,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그냥 직접 주는 겁니다. 일종의 뭐라고요? 그 임대료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바우처 제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일종의 다 뭐라고요? 일종의 생계비와 관련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76조 정도 됩니다. 얼마라고요? 476조인데 이거를 요 제도를 통해서 1조가 채 안 됩니다. 나가는 돈이 얼마라고요? 1조. 이 상당히 요거는 뭐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늘려. 자, 엉뚱한데 뭐 자원 외교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데 있죠? 확확 늘려갖고 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정책 있죠? 요거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